나를 차별한다. 억울함의 정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원인이 뭔가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설문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한 그 어떠한 반페미니즘적인 그런 신념형의 남성이 25%가 블럭이 있다라는 것까지를 축출을 해냈어요. 그러면은 20대 남성들이 이러한 신념 또는 그러한 본인의 모습 그렇게 갖게 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그 질적 해석은 오 작가님한테 맡기고 저희 데이터에서 접근한 방식은 네. 그럼 이 25.9% 우리가 정체성 집단이라고 부르는 25.9%가 예. 다른 그렇지 않은 20대 남자랑은 어떤 게 다른가 저희가 문항을 200개 넘게 깔아놨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들 뭐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부터 해가지고 이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들을 좀 통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항이 이 차이를 그러니까 25.9%에 속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가 예를 들면 특정 문항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25.9에 들어갈 확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몇 가지 이제 가설들을 저희가 책에 그 기사와 책에 소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매우 가설 단계입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라는 수준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생애사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저희 문항 중에 이제 생애 주기별로 남녀 중에 누가 더 유능해요? 이런 문항들이 한 5개가 있어요. 이를테면 생애 주기라는 건 초중고 교육과정, 대학 입시, 취업 시험, 뭐 취업 후의 업무 능력, 뭐 그 외 몇 개 더 있지만 이런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남자가 유능해, 여자가 유능해, 별 차이 없니? 이런 문항들이 한 5-6개가 있어요. 네. 좋은 시민 사회라면 야, 그 차이 없지가 가장 높은 게 사실 좋은 사회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 저희가 얻은 데이터를 보면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여자가 더 유능해요라는 답이 가장 높은 블록이 이 정체성 집단입니다. 숫자로는 한 39% 정도 되네요. 이 뜻밖이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예, 남자가 유능하다는 답은 예. 초등, 중등, 고등 시절을 겪어보니까 사실 여자애들이 공부 잘하더라. 이걸 인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에 대한 감이 가장 높은 집단이에요. 다른 20대 남자들보다 높고요. 대학 입시까지도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역전되는 게 이제 취업 후의 업무 능력에 대한 건데요. 취업 후의 업무 능력은 여자가 더 능력 있다라는 답이 이 정체성 집단의 4.3%밖에 안 되고요. 남자가 능력 있다는 답이 60.9%로 갑자기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학창 시절에는 여자가 더 능력 있던데요라고 하다가 그 이제 그 블럭에서 20대 블럭이 직장에 와 보니까 남자가 훨씬 유능하게 느껴집니다. 이건지 혹은 직장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예측한 것인지 이것은 우리 데이터로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은 이 정체성 집단이 여성과 능력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문항 전체를 통틀어서 없습니다. 아까 왜 남녀의 소득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자가 더 일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이 일관된 답변들이 있는데 초중고 교육과정하고 대학 입시에 대해서만 여자가 더 유능하다는 답이 높아요. 다른 또래 집단보다 높고 그 어떤 세대 성별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애사에서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핍박받았을 가능성이 여성들한테 밀리는 경험들이 더 각인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대 남자들 중에서 일부가.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여자들이 더 똘똘하고 공부도 잘하고 반장도 여자가 하고 선생님들도 여자만 이뻐하고 우리는 뛰어놀고 싶은데 공부 안 한다고 욕먹고 뭐 이런 히스토리 위에 야 근데 한국 사회는 여성 차별이 심각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납득이 될까? 라는 가설입니다. 숫자로만 읽은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맥락이 조금 이제 오염되어 있어서 그 맥락을 개인이 체화했을 가능성이 커요. 어떤 거냐면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에 대한 이제 최소한 어릴 때 학창 시절에 가정에서의 차별도 많이 줄었고 학교에서도 뭐 무슨 여자가 공부하냐 그런 얘기도 없고 이제는 공부도 함께 다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어떤 여성이 굉장히 이렇게 주목받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건 과거에 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흔히 말하는 보수적 색깔로 해석하기 좋아하는 언론이라든가 혹은 기성세대들은 요즘 남성들은 길을 못 피고 산다. 근데 그 회사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실제 그 상황은 여성이 더 평등으로 가고 있는 건데 요즘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요즘 시험은 여성에게 유리해.
약간 이런 식으로 남성들은 학교에서 뭔가 다 불리해. 그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뭔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육아 제가 쓴 책에 결혼과 육아의 사회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네. 그 책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그 아들 어머니에게 그 학교에서 당하는 그런 어떤 차별 이런 걸 어떤 학원에서 커버해 주는 식의 어떤 교육. 학교에서는 다 여성 특화된 미술 교육을 하고 여성에게 다 유리한 걸 하는데 아들 위주의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러면 아들은 원래 그런 건데 남성은 원래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엄마들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아들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노심초사했다라는 건데 그 노심초사가 뭐냐면 어떤 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남자들처럼 활동 반경을 못 가지는 거죠. 그게 조금 달라지니까 이게 뭔가 자유가 억압되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계속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뭔가 요즘은 여성이 항상 유리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성들은 언제나 거기 뭐 무거운 거 들고 다 했어요. 우유 꽉 다 자기가 들고 했는데 이런 단어가 들어오면 왜 이거는 여성이 안 들지? 막 이런 왜 정수기는 여자가 안 갈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세상은 여자에게 유리한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개념 아까 핍박이라는 게 진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봤을 때 그 과거의 여성이 학교도 못 가고 뭐 여자가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공부 잘하고 여성이 그러면 왠지 선생님이 될 상이다. 네. 직업을 그렇게 제한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달라지면서 이제 여성은 꼭 선생님이 제일 좋은 직업이고. 그러니까 경쟁도 이제 막 하니까 어떤 이제 똑같이 경쟁을 시키니까 석차가 막 달라지고 여성이 좀 우위를 보이는 것을 이 단어 핍박 그러니까 과거처럼 남성이 명성을 못 누리는 것을 핍박이라는 단어. 아, 요즘 남자들은 정말 여자들 눈치 보고 살아야 돼. 이런 단어가 너무 빨리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 맥락을 살펴보면 약간 맥락이 오염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억울하고 핍박받았다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구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에서도 보면 그 여기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25.9%가 더 강하게 동의를 하고 그런 어떤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이제 어떤 막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뭐 남자가 더 힘든데 여자는 늘 뭔가 무임승차하려고 한다.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경향이 매우 강한 거죠. 생애사 차이에서의 어떠한 원인 분석? 아마 이렇게 본인이 살아온 악플이 지금 너무 많이 달리고 있을 거예요. 예, 처음에 걱정하시면서 시작하셨는데 지금 말씀 다 하시고 계세요. 악플이 달려야지 출판사가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숫자만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뭐 사회만 봤습니다. 그 아까 그 천 기자님이 생애사적으로 본인이 이제 중고등학교 쭉 가면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실제로 겪었을지 아니면 그 체험을 오 작가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인식은 존재하죠. 그 성평등 교육이 많아졌잖아요. 강사 수급이 굉장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제 뭐냐면 요즘은 남자도 불평등해요. 이 성평등이라는 건 남자 여자가 함께 평등한 거예요. 그런 강사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그렇게 발화해서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그걸 어릴 때부터 체험을 하게 될 때 그런 식의 접근이 틀렸다라는 어떤 여성주의적 관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페미니즘은 여성만을 피해자로 놓고 보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고정관념을 확고하게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페미니즘 이야기도 없을 때는 그런 해석조차 없었어요. 차라리 그때가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이 성평등한 지형의 변화를 자꾸 이제 이기적으로 여성의 이기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오히려 자원을 더 빨리 얻는 거죠. 그런 이제 환경들이. 약간 분석하는 작업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까 원인 분석에서 천 기자님이 생애사에서 보면은 약간의 차이 가설을 하나 세울 수 있다라고 하셨고 가설이 혹시 더 있으신가요? 2개 정도 더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생애사에서는 사실 연애 경험도 꽤 다릅니다. 그 연애 시장에서 이를테면 남자가 더 연애 시장이 그 연애하는 연애 시장 말씀하시는 그 연애 시장이라는 표현 좀 그렇네. 그 연애 경험도 차이가 조금 나요. 이를테면 남자가 더 이기적이냐 여자가 더 이기적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연애나 결혼해서 사실 모든 세대 성별이
쟤네가 더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단 쟤네가. 그거는 그렇겠죠. 일관된 예. 경향인데요. 그 갭이 가장 큰 게 이 정체성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 여자들이 남자한테 이기적으로 군다는 응답이 모든 세대 성별 중에 가장 높고요. 남자들이 여자한테 이기적으로 군다는 응답은 모든 세대 성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이런 게 있어요. 이 연애 경험에서 왜 쟤는 나한테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지? 우리는 이렇게 헌신적인데 나는 이렇게 헌신적인데. 그럼 이 25%의 그 20대 남자 집단은 연애할 때도 내가 너무 손해를 봤어. 억울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애에 대한 그 누가 더 이기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기적이라고 지목하는 비율도 가장 높고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자의식도 가장 높습니다. 이것도 좀 흥미롭네요.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예. 어떤 남성에 관한 연애 고정적인 관념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왜 남자가 왜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얼핏 일상에서 어떤 이제 여성들이 막 어떤 남성의 어떤 이제 모습을 원하고 있을 때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생각도 표출을 하고 그게 이제 머릿속에 막 떠돌면서 실제 내가 만나본 여성들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남자가 남자다운 거 좋아해놓고 법처럼 이제 유통이 되고 그러죠. 예. 두 번째 얘기가 사실은 이제 공정 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예. 그러니까 공정이 의미가 없다. 처음에 공정에 대한 태도가 다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에 대한 그 외양상 공정에 훨씬 더 예민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공정에 대한 태도라고 저희도 처음엔 생각했었는데 공정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볼수록 뭐가 공정이냐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그 위대한 정치 철학자들도 몇 세기째 이게 머리를 싸매는 질문이 이거인데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서 태어난 아이와 시골에서 태어난 아이가 수능 성적으로 경쟁한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나 공정한 거냐. 이렇게 하면 점수대로 하는 게 공정하다라고 딱 얘기하기엔 딱 걸리죠. 그렇다고 그럼 점수를 아닌 다른 걸 넣는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 뇌가 하는 작업이 이제 앞뒤 맥락을 이제 섬세하게 고려를 하면서 이게 역지사지도 좀 해보고 상대 입장에 상상도 해보고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할 수 있는 선이 무엇일까 이런 작업을 거치는 게 사실 우리 뇌가 하는 작업이라고 저 연구자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하중이 인지부하가 많이 걸린답니다. 힘들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그 미국 실험입니다. 2002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예. 당시에는 이제 에이즈가 지금처럼 관리 가능한 질병이 아니고 되게 무서운 질병이던 때죠. 그래서 그리고 에이즈와 동성애가 사실 그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린다 이런 것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이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던 때고 이때 이제 에이즈 환자 치료비를 나라에서 내줘야 될까 쉽게 말해서 미국 연구입니다. 예. 이 질문을 던지면 공화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이죠.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혈로 감염된 건 내줘라. 이건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하지만 자기 성생활로 감염된 건 내줄 필요 없다. 예. 그건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상대적으로 좀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분들이죠. 이분들은 뭐 성생활 그거 뭐 누구랑 에이즈 걸리고 싶어서 성생활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게 어떻게 자기 책임이냐. 그러니까 그것도 나라가 내줘라. 이렇게 답이 갈립니다. 네. 근데 이 실험에 진짜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여기다가 실험자들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랑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인지 부하를 줍니다. 수학 문제 같은 걸 풀게 시켜요. 간단한 산수 문제 같은 걸.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네. 정신없을 때 약간 헷갈리겠네요. 그렇죠. 예. 그 인지 자원이 딴 데 인지 자원을 쓰게 만든 다음에 똑같은 걸 물어봐요. 예.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자처럼 답합니다. 자기 성생활한 건 내주지 마라. 그거는 뭐 내면의 소린 거예요? 이 논문을 쓴 연구자들의 해석은 그 공정한 게 무엇인가를 따지는 과정이 원래 굉장히 섬세하고 인지부하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이 인지부하를 못 걸게 날려버릴수록 딱 듣고 정말 직접적인 자기 책임이 아니면 정말 직접적으로 그 자기가 전혀 없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것 이를테면 수혈 뭐 이런 게 아니면 웬만하면 자기 책임으로 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인이라고 하던데요. 연구자들은 귀인을 자기한테 그 사람한테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네 책임이잖아. 그거 네가 책임지는 게 공정한 거야. 근데 이게 이를테면
가난한 지역에 태어난 아이가 수능 점수가 낮은 거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지.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직관적인 판단이고 그렇죠. 예. 이게 정말 공정한가라는 걸 물어보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인데 그래서 사실 공정이라는 얘기를 할 때 좋습니다. 사실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공정이 있죠. 근데 저는 요즘 조금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말을 쓰는 맥락이 좀 우려스러운 게 이런 그러니까 각자의 처한 상황의 차이, 자원의 차이, 뭐 하다못해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건 통일할 수 없고 하나의 출발선으로 맞추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걸 사회가 섬세하게 고려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원래의 의미에서 공정한 건데 지금은 그게 그냥 하나의 선으로 간주하고 모든 결과는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것. 마치 이제 수학 문제를 푼 상황에서의 테스트 같은 상태처럼 공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20대 남자로 돌아오면 공정에 대해서 예민한 거 맞습니다. 그 예민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무엇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얼마나 복잡한지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보기에 공정한 것. 수열이면 수열로 걸린 거면 나라가 돈 내주지만 야 자기 성생활이면 안 내줘도 돼. 수능 점수로 한 줄로 줄 세워도 돼. 이런 딱 보기에 직관적인 공정함의 기준이 과잉대표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게 제가 책에서 맥락이 제거된 공정, 납작한 공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쓴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대 남자 현상에서 제가 가설을 제기하자고 하면 공정에 대해서 유난히 공정에 대한 감각이 높은 세대가 출현한 게 아니라 공정의 섬세한 맥락들을 제거하는 어떤 제거하는 공정, 그 공정에 대한 합의 수준이 다른 세대보다 높다. 뭐 이를테면 25.9%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맥락이 제거된 공정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거고요. 이 현상이 좀 사회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점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라서 안 그래도 박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제 어떤 거냐면 아까도 했지만 공정이란 단어만 쓰는 거잖아요. 아까도 처음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자유주의자들이 그게 뭐 차별이 있는데 자유지. 자유란 단어를 차별에 사용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공정이란 단어도 그 복잡하고 섬세한 지점들을 맥락을 다 이해를 해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수학 공식을 풀듯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공정이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거는 기각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을 놓쳐버리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얕은 맥락이 이제 제거된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그 지점에서는 어떤 뭐 정치인이 뭐 이명박 박근혜 교육 때문이다 말을 하지만 그렇게 인간이 교육에 지배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큰 물줄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육적인 상황하고 내가 상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비례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일반 제도권의 교육을 아무리 잘 받아도 그 사람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출 수가 없어요. 안 배우니까. 그러니까 조직의 리더가 돼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미니즘 논쟁이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사회가 그 그릇을 커버할 만큼의 촉을 가지고 있느냐 수준이 그 해석을 제대로 한 수준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필도 2000년대 이후에 그냥 뭐 이명박 박근혜가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이후부터 2000년대 이후에 대학이 사실상 이 맥락을 복잡하고 섬세하게 다뤄야 될 그 역할을 하는 학문들이 다 구조조정 되었다. 왜 취업이 안 되니까. 그 대학에서 뭐 기업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일상에서 갑자기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가 갑자기 강남역 살인사건을 보고 막 책을 읽고 논쟁을 막 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대답을 하기 전에 어떤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또 다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층위가 얼마나 복잡하다는 걸 느끼고 본인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 대한민국의 교육은 그 페미니즘의 논쟁을 일상에 내가 아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르치는 사람의 발언들 속에 뭐 여성 이런 거 좀 지나친 요구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모든 거를 신자유적인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경영학과 위주로 재편이 되고 인문학도 아니죠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공정하지 않는데 본인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차별을 본인이 내가 하는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 공정을 위한 나의 굉장한 어떤 항의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얄팍한 혹은 맥락이 제거된 공정이라 표현을 하고 그 원인은 어떤 개인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그리고 최근 변화하고 있는 취업 위주의 대학 교육 이런 것이 사실상 제대로 된 어떤 여성학적인 권력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학만이 아닙니다. 뭐 사회학, 인문학 모든 그런 권력을 대학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것이죠. 오히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는 하면 할수록 이 봐봐. 이 사회는 열심히 시험을 쳤잖아. 근데 그 사람이 부족했지. 그럼 어떡하겠어. 별 수 없잖아. 이런 식의 굉장히 효율성의 관점에서 오히려 강남과 시골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